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도서는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스벤 펠펠이고 옮긴이는 유영민임입니다.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브레멘의 야콥스 대학 경영학 교수이자 와이즈 그룹 창설자로 노화 연구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입니다. 1999년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2003년 스위스 세인트갈렌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시작해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 독일 유력 언론인 한델스블라트지에서 선정한 40세 미만 학자 탑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경영 및 건강과 노화에 관련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습니다. 특히 이 책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은 출간 후 오랫동안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머물며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 등을 통해 늙어서까지 건강하고 생기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용한 배경지식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에는 슬기로운 인생 후반을 위한 7가지 공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마음가짐, 두 번째 공식 식사, 세 번째 공식 운동, 네 번째 공식 수면, 다섯 번째 공식 호흡, 여섯 번째 공식 이완과 휴식, 일곱 번째 공식 사회관계. 위에 7가지 공식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쉽게 늙지 않고 더 재미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 1. 자신의 태도를 의식하라. 마음가짐과 자세가 행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보통 무의식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자세에 그냥 내맡겨져 휘둘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렇지 않다. 분명한 점은 마음가짐은 재고 조사 없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때에야 비로소 다음을 깨닫고 결정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가? 둘째, 왜 개선하고자 하는가? 셋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원하는 태도 변화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목표를 정확히 잡을수록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길을 찾는 것이 쉽다. 그냥 대강 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 마음의 짐만 될 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 공식을 활용해 목표를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 체력을 기르고 경직된 허리를 풀어주기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 45분간 수영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목표는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한다.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또한 목표는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 일에서 스스로 가장 끌리는 점은 무엇인가? 그 밖에 리얼리스틱, 현실적이어야 한다. 가령 이제부터 매일 하루 1시간씩 수영을 할 거야. 라는 목표는 실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목표는 터머네이티드, 기한이 있어야 한다. 시작 시점을 정하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언제 중간 결산을 할 것인지도 정하라. 이상적인 경우 새로운 행동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3. 루틴을 개발하라. 새로 배우는 것이 기존의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더 쉽다. 그것은 그에 관여하는 신경생리학적 과정 때문이다. 뭔가를 새로 배우면 그것에 동참하는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생겨난다. 이런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는 자주 사용할수록 더 강화된다. 그렇기에 이런 연결을 풀어버리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고요하고 고르게 호흡하라. 그러면서 주의를 안으로 향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곧장 떠올리지도 말고 생각과 감정을 그냥 자유롭게 놔두라. 그렇게 하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더 강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라. 이미 말했듯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또는 단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자세 변화에서부터 급하게 서두르고 압박감을 느끼는 건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 두 번째 공식 식사. 건강한 식사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1. 가까운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라. 봄이 제철인 과일을 한겨울에 먹을 필요는 없다. 아보카도는 맛있고 영양분이 많지만 수입 식품이다 보니 기나긴 운송 경로를 거친다. 가까운 산지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좋은 일이다. 게다가 공급 경로가 짧을수록 야채, 과일이 더 신선할 뿐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도 멀리에서 온 식품보다 우수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수입 식품 구입을 줄이고 지역 식품으로 대체하여 섭취하라. 오메가3 지방산은 수입산 치아시드에도 있지만 국내산 아마인 아마시에도 그에 못지않게 함유되어 있다.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생산되는 아사이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블루베리나 포도, 아로니아 등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런 식품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파란 식물성 색소 덕분이다. 하지만 안토시아닌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연, 셀레늄, 비타민C, E, B2 및 식물의 2차 대사로 말미암아 합성된 성분도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들 모두가 체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유 라디칼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질병 발병이나 노화를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챙겨 먹으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고 신체가 자유 라디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양질의 단백질 및 철 공급원을 찾아 역시나 먼 나라에서 온 퀴노아를 먹으려 한다면 그냥 기장을 넣어 밥을 지으면 된다. 그리고 아보카도 대신 호두를 먹으라. 호두에는 아보카도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라. 역시나 기본적인 원칙은 가공이 많이 된 것일수록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여러 연구를 통해 익히 증명되었다. 인스턴트 감자 튀김이나 냉동 양배추롤 같은 식품은 긴 이송 과정 중 형태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데운 다음에도 맛을 내게끔 하기 위해 여러 첨가제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김밥만 고집하며 매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음식 솜씨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돈도 더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자연적인 식품을 애용하길 바란다. 특히나 비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가공식품 섭취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중년을 넘기면 젊은 시절보다 여유 시간이 더 많이 생기지만 음식을 하고 싶은 의욕은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떤 음식들은 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해야 맛이 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양도 그리 많지 않고 입맛도 떨어지고 에너지 필요량도 감소해서 그런 음식을 조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문제이므로 혼자 사는 경우라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식사 파트너를 구해보면 어떨까? 이웃에 함께 혹은 교대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 사별하고 혼자 된 이웃 친구든 예전 직장 동료든 맞은편에 사는 싱글맘이나 싱글파파든 간에 주변에 찾아보면 간 만든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건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사를 하며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관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늙지 않는 공식에서 어여시 독립된 요소를 이룰 만큼 중요한 측면이다. 3. 라이트 식품은 되도록 상가라. 언뜻 건강에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하는 식품은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 저지방을 의미하는 라이트라는 꼬리표는 상당히 매혹적이다. 그러나 이런 라이트 식품은 사실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 지방은 오랜 세월 건강에 나쁘다는 오명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싸잡아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지방이 비만을 불러온다든가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 같은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낙인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파뮤나 라드, 기타 동물성 지방이 혈액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신에 카놀라유, 호두기름, 올리브유 등에 풍부히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지방산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세포 신진대사의 중요한 요소다.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데 생존에 꼭 필요하므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다. 방금 언급한 식물성 기름 외에도 견과류와 생선에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활용한 신선한 샐러드, 간식으로 견과류 약간 또는 구운 연어 한 조각은 주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놀라운 음식들이다. 아침으로 요거트에 신선한 베리와 약간의 아마인유를 첨가해 먹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식이 이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실생활에 적용되기가 참 힘든 것 같다. 그리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저지방이라는 말에 더 건강한 느낌을 받으며 마트 매대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저지방 식품이 더 건강한 대안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맛을 돋우는 지방을 빼는 대신 설탕이나 소금 혹은 다른 감미료를 더 첨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섭취 칼로리가 그다지 줄지 않은 데다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만 잔뜩 먹는 셈이 되어버린다. 4. 조리는 되도록 단순하게 하라. 식품 속에 함유된 여러 소중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리는 되도록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익히라. 사실 그래야 본래의 맛도 더 손실되지 않는다. 직화로 굽거나 튀긴 음식을 과도하게 즐겨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높은 온도와 재료가 만나 아크릴아미드처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쉬우며 이런 물질을 다량 혹은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5.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식사하라.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일을 하면서 곁다리로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 소화는 입에서 시작된다. 이빨로 음식을 잘게 쪼개는 동안 침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침은 음식을 삼키는 것을 수월하게 해줄 뿐 아니라 박테리아로 음식을 분해한다. 그 밖에 간과하기 쉬운 것은 식사를 시작한 지 비로소 15에서 20분 뒤에야 비로소 포만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다 보면 이미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된다. 천천히 먹고 잘 씹으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면 식사 시간이 더 즐겁고 소화도 덜 잘 될 것이며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공식 운동. 가장 좋은 헬스 기구는 자신의 몸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의욕이 생기는가? 좋은 현상이다. 미리 한 가지 귀띔하자면 가장 좋은 헬스 기구는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근막 건강을 위해 맨몸 운동이 좋다는 건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맨몸 운동은 보조 기구 없이 자신의 체중만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아령 같은 것을 활용하는 걸 웨이티드 칼리스테닉스라고 한다. 장을 본 뒤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턱걸이, 크런치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체를 바닥에서 완전히 들어올리지는 않는 운동,
스캇, 뜀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자신의 체중을 활용하는 고전적인 맨몸 운동에 속한다. 운동을 할 때 근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가동성 훈련은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동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력이 센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령 보디빌더처럼 근육량이 많다고 그 힘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을 통해서든 근육을 만들어주면 운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힘이 세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건 운동을 할 때건 힘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근지구력이 중요하다. 평소 생활에서는 운동을 할 때든 문제가 되는 것은 일회성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오랫동안 반복되는 부하에 견디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주차된 자동차를 너끈히 밀 수 있다면 엄지척이다. 하지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집까지 걸어오려 한다면 추가적인 부하를 감당하며 장시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다. 충분한 힘이 있는 사람은 헉헉대지 않고 다칠 위험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한편 만 41세에서 85세에 이르는 3,878명을 대상으로 한 브라질 스포츠의학자 클라우디오 길 아라우조의 연구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 자체보다 운동을 실행할 때의 빠르기가 건강에 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클라우디오 길 아라우조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사망 위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며 연구에서 가장 빠른 동작을 취했던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은 전신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로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은 호르몬과 유사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코펜하겐 대학 교수 벤테 페데르센은 이런 맥락에서 근육은 인체에서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최대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내가 하는 피트니스의 기본은 스스로의 필요와 일상적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맨몸 운동이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거나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을 할 만한 틈이 별로 없다 보니 나 스스로 제로 피트니스라고 이름 지은 운동을 활용하게 되었다. 제로 피트니스는 운동할 틈이 없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운동을 하루 일과에 끼워 넣자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이나 구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제로 피트니스, 즉 시간 투자를 0으로 하는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개인적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약간의 창조성을 발휘하면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 혹은 함께하는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 손주들과 계단을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면 전신 운동이 되고 재미도 있을 것이다. 소림사 승려들이 산을 마구 달려 올라갔다가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공연한 일이 아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마구 달린 뒤에 몸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평소 길을 갈 때 걷는 대신 뛰어다니는 것도 좋은 제로 피트니스다. 왜 뛰어가나 하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지도 모르지만 몸은 그런 습관을 고마워할 것이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거나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땀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뛰지 않는 대신 걸음을 빨리 하라. 그것만 해도 운동 효과가 난다. 아울러 엘리베이터를 타는 습관을 버리고 계단을 이용하라. 내가 젊을 적부터 제로 피트니스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문제 때문이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시간을 훔치지 않는다면 어디서 시간이 생긴단 말인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에 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더라도 몸의 강도 높게 부하를 가하는 행동과 휴식하고 이완하는 행동을 교대로 하면 단기간에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이 방법을 나는 나의 일상에 맞게 번역하여 유익을 꾀했다. 출퇴근길, 지하철역에 오갈 때 보통 걸어 다녔는데 뛰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걸어서 10분 걸리던 거리를 이를 악물고 3분 만에 주파하였다.
그 결과 한 번 갈 때마다 7분을 절약했고 하루에 30분 가까이를 벌었다. 그렇게 지하철역까지 뛰어다니면서 컨디션이 더 쌩쌩해졌다. 네 번째 공식 수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포인트. 1. 적절한 매트리스를 마련하라. 수면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다. 바로 매트리스다. 매트리스는 우리가 밤새 몸을 누이고 최상의 경우 아주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매트리스는 양질의 것으로 아주 세심하게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값비싼 제품을 택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푹신한 정도, 라텍스냐, 말털 스프링이냐 등등 어떤 매트리스가 좋은지는 체격과 몸무게, 무엇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매트리스 전문점에 가서 실제로 두어보고 어떤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매트리스를 쓰면 그만큼 수면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배우자의 체격이 자신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일체형 매트리스 대신 매트리스를 따로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에서 자면 훨씬 더 개운한 잠을 잘 수 있으니 말이다. 2.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하라. 거실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내더라도 침실은 약간 서늘한 편이 낫다. 평균적으로는 섭씨 20도 이하가 취침에 좋은 온도다. 물론 개인에 따라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는 각각 다르다. 수면 중에 추워서 몸을 떨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 정도로 맞추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온도에서 숙면을 취하는지를 시험해보라. 침실을 냉장고로 만들거나 오븐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도 정도라 온도가 적정해 보이는데도 너무 덥거나 춥다고 느낀다면 일단은 이불 두께로 조절해보라.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실을 충분히 환기하라. 침실의 공기질도 중요하다. 창문을 열어둔 채 자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외부의 방해 요소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창문을 닫고 자는 것이 좋겠다. 바깥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단 침실을 충분히 환기한 다음 창문을 닫고 자라. 그러면 15제곱미터의 공간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충분한 공기질이 확보될 것이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창문을 닫고 있다가 꽃가루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환기를 해주는 편이 좋다. 시골에서는 저녁 무렵이 농도가 낮고 도시에서는 이른 아침이 농도가 낮다. 방진망을 설치하면 꽃가루 차단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4. 전자제품을 침실에 두지 말라. 우리의 신경계는 텔레비전,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색 파장에 특히나 민감하다. 그러므로 이런 전자기기는 침실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로써 여러 이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첫째, 신체에 지금이 낮음을 신호하는 광원이 없다. 둘째, 뇌가 더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환경에서 뇌는 신경을 아예 꺼버릴 수 있다. 셋째, 와이파이, 이동전화 네트워크 전자파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복사를 피할 수 있다. 전자파에 대한 민감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각종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민감성을 초월하여 잠잘 때 바로 근처에 핸드폰을 두고 자면 수면 문제가 명백히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솔직히 말해 증상을 느끼는 못 느끼든 숙면을 위해 이 정도의 신경을 써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5. 침실은 가급적 조용하게 졸려서 눈이 감길 즈음이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차례로 대기 모드 상태로 진입한다. 처리해야 할 외부 자극이 적을수록 훨씬 개운한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자는 공간은 가급적 조용해야 한다. 겉으로 듣지 않는 듯해도 우리의 감각이 소리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뇌가 자면서 소리까지 처리해야 한다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수면 중 재충전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6. 침실을 가급적 어둡게 하라. 잠에 들었다 다시 깨는 데는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관여한다. 멜라토닌은 빛의 상태를 기준으로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밤이 깜깜할수록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된다. 아침이 밝아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다시 줄어든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들은 밤에도 완전히 어둡지가 않다. 가로등, 신호등, 광고판, 자동차 전조등 같은 인공 조명들이 밤하늘을 밝히기 때문이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을 활용해 이런 빛 공해로부터 벗어나 침실을 진짜 밤으로 만들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7. 수면을 개인적인 필요에 맞추라. 당신은 최소 9시간을 자야 직성이 풀리는가? 총 7시간을 자는데 밤잠은 짧게 자고 낮잠을 길게 자야 몸이 개운한 타입인가? 어떤 수면 행동이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시험해보라. 자신의 수면 욕구와 일상의 리듬이 배치된다면 최대한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 자유롭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이용해 이상 수면 모델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일상 수면 모델이 더 잘 맞는지 점검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지혜를 짜내어보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다. 8. 가능한 낮잠 혹은 파워냅핑의 사치를 누리라. 일상에서 이상 수면까지 취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 대부분은 잠시라도 파워냅핑을 취하는 게 좋다. 파워냅핑을 훈련하면 20분만 눈을 붙여도 훨씬 생기 있게 오후 일과에 임할 수 있다. 밤잠이 약간 모자란 사람들에겐 파워냅핑이 특히 도움이 된다. 파워냅핑을 통해 낮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밤에 조금 잠을 덜 자도 컨디션이 좋을 것이다. 잠시 낮잠 충전을 하고 나면 훨씬 능률이 올라 그것에 들인 시간을 금세 만회하고도 남는다. 9. 준비된 숙면을 취하라. 체내의 많은 과정에서도 그렇듯 수면에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규칙적으로 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 신체는 언제 휴식이 시작되는지 알고 그것에 대비할 것이다. 수면 리추얼은 우리 몸이 휴식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준다. 동네를 잠시 한 바퀴 돌고 와도 좋고, 창문을 열고 신체 이완을 돕는 요가를 해도 좋고, 읽고 싶은 책을 몇 페이지 읽어도 좋다. 어떤 리추얼을 실행할지는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하면 된다. 무엇을 하든 신체가 이를 일과를 시작하는 신호가 아니라 일과를 멈추고 잠자리로 들어가는 신호로 여기게끔 하면 된다.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노트북 앞에서 일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노는 것은 비추다. 빛 자극이 뇌를 각성시켜 잠드는 것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에 무거운 식사를 한다든지 카페인이나 니코틴을 섭취한다든지 신체적으로 힘쓰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숙면을 저하함으로 삼가야 한다. 건강하고 동물성 지방이 적은 식사, 충분한 운동, 규칙적이고 의식적인 휴식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뚜렷이 높여준다. 5번째 공식 호흡. 공기에 생명이 있다. 호흡은 생명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잠시라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다.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하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심장박동, 소화, 신진대사와 더불어 호흡 역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시종일관 알아서 진행되는 생명 기능이다. 이런 과정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스 교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들숨과 날숨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다이빙 혹은 무호흡 잠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습을 하면 자연적인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숨을 참을 수도 있다. 호흡은 정신적 균형에도 아주 중요하다. 감정은 호흡에 반영된다. 그리하여 공포를 느끼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지고, 긴장을 하면 숨이 가빠지며, 긴장이 풀리면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온다. 여러 가지 명상에서 의식적인 호흡 연습과 호흡 기술이 기본 레퍼토리를 차지하는 것도 공연한 일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호흡 조절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다. 호흡법을 잘 활용하면 컨디션과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 호흡 횟수는 유아의 경우 35에서 40회, 성인의 경우는 12에서 18회 정도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요가 수련을 하면 호흡 횟수가 더 줄어든다. 계속해서 호흡이 가쁜 것은 질병의 지표일 수 있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흡입하는 공기가 약 1만 리터라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1분에 12에서 18회를 호흡하며 한 번에 약 0.5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면 폐에서 소위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폐포 허파과리들이 호흡한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내준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신체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산소 공급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공기이다. 공기 중 약 20%가 산소다. 나머지는 거의 질소이며 그 외 미량의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존재한다.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체세포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담당하는 생화학적 과정은 세포 유형마다 다르지만 모든 체세포가 기능하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신진대사 노폐물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신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몇 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뇌는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며 10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어도 뇌사에 이른다. 따라서 뇌가 계속해서 산소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뇌 속의 호흡 중추는 혈액 속의 산소 함량이 너무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 이를 즉각 감지하고 곧장 반작용을 실행한다. 가쁜 호흡으로 산소를 더 많이 흡입할 뿐 아니라 남아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버스 시간에 늦어 정류장에 막 달려갈 때, 힘들게 욕조를 문질러 닦을 때, 마트에서 장 본 것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등 신체가 힘을 쓸 때면 늘 이런 일이 일어나 신체에 추가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 횟수가 증가한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신적 압박이 계속되면 신체는 신경계를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체내에서는 위험이 닥쳐서 몸속의 에너지를 모두 동원해야 하는 경우처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런 비상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는 호흡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신체 반응만큼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호흡에도 스트레스가 반영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호흡이 정상보다 가빠지고 얕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호흡으로 말미암아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완전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면 피부, 요로, 장과 같은 해독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신진대사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요통, 집중력 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 여섯 번째 공식 이완과 휴식. 번아웃에서 워라밸로 가는 길 이완과 휴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 질문에 스트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쉬지 못하고 바쁜 것을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동일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표창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소위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황당한 것은 번아웃이라는 말이 지니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질병을 무슨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여긴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과부하에 시달리는 것이 신분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반면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깨달음도 차츰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오래 감당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문제를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여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벌써 오래전 일이다. 워라밸은 일과 사생활 간 건강한 균형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약간 미묘한 구석이 있다.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의학은 삶의 모든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가? 바로 일터가 아닌가? 그러므로 기왕이면 직장에서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대세인, 그러나 약간 문제가 있는 워라밸을 확장한 개념이 바로 라이프 도메인 밸런스다. 라이프 도메인 밸런스는 삶의 전 도메인, 즉 삶의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함을 이야기한다. 개개인의 정신위생과 질병 예방을 우선적으로 챙기자고 강조하는 개념으로 특히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1인 다역으로 녹록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교사로서 바쁜 일상을 감당하는 동시에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느라 2중, 3중고를 겪는 가운데 자신의 몸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술 연구는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나는 독자들이 7가지 늙지 않는 공식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힘을 동원하여 여러 과제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특히나 자신이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면 휴식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다. 7번째 공식 사회관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젊음을 유지하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 바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새로운 깨달음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사는 가운데 진화해왔다. 처음에 인간은 연합문으로 집단을 이루었지만 점차 사회의 규모가 커졌다. 이런 생활 방식은 선사시대에 이미 큰 이점을 제공했다. 함께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편입되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바다. 우선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의식주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도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서만 생존할 수 있다. 노년의 운동과 신체 능력 유지에 대한 운동교육학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우리는 지긋한 나이에도 놀라운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생활 방식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에 속한다. 운동과학적 시각에서 능동적인 삶은 1차적으로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적 생동감이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 2가지 면에서 자극과 도움을 준다. 뇌 역시 소위 신경 가소성을 보여준다. 뇌 회색 세포의 발달은 그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대로 20세 정도에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이후 영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뇌세포와 시냅스는 필요에 따라 고령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신체가 보여주는 이런 높은 가소성은 우리에겐 약속과 같다. 우리는 유전적 소질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자세로 그런 조건에 대처하고 얼마큼 노력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한계는 달라진다. 이런 가소성을 의식하고 좋은 방향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면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인생 후반을 위한 7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